머니마스터 1부 출발합니다.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자, 주말 사이에 기대됐었던 반도체 관련한 이슈,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나름 화색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한 장세 연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450, 그리고 코스닥은 700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양 지수 매도세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 계속 눈에 걸리는데요. 다양한 투자 포인트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오늘 지켜봐야 할 키워드 브리핑 두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월요일에 브리핑으로 출발해 보시죠. 자, 두 가지 키워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영업과 관련한 이야기, 좀 내수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한 이야기 한번 짚어보고요. 전주에 급락했었던 유가 관련한 소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우선 자영업과 관련한 이야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요즘 지갑이 계속 얇아지고 있죠. 내수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외식 물가가 부담스러워지고 그만큼 나가먹기가 쉽지 않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다음 판으로 한번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된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 2월 숙박 음식점업 생산지수가 103.8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장의 불황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1년 전보다 3.8%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숙박과 음식점업 대표적인 서비스업 지수라고 봐야 하겠죠. 지금 22개월째 생산이 반등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장의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조금은 엔데믹을 거치면서 약간은 이 내수 쪽의 업황이 회복하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쭉 밀리면서 엔데믹 전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팬데믹 때의 수준까지 다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숙박점 쪽으로는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음식점업의 불황이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제 주변에도 젊은 청년들이 창업하게 될 때 음식점, 좀 요식업 쪽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 문 닫는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식점업 생산이 많이 악화되고 있고 그 이유로는 아무래도 지난 연말에 있었던 안타까웠던 항공기 사고, 그리고 최근에 탄핵 정국 등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트럼프발 관세 여파까지 앞으로 소비 심리가 더욱더 위축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하긴 당장 소비자 입장에 봐서도 밖에 나가서 뭐 하나 사 먹기가 부담스러워진 요즘인데요. 앞으로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더욱더 커질 수 있을 전망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주요소 기름 좀 만땅 채워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9주 연속으로 지난주 기준 하락을 계속 동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주 기준으로 했을 때요. 휘발유 전국 평균 판매가가 직전주 대비 6.5원 내리면서 1,658.6원을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유의 평균 판매가 역시도 직전주 대비 6.9원 내리면서 동반 하락세를 연출했는데요. 특히 휘발유 가격 전국 안에서도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서울이 가장 높은데 서울은 전주 대비 4.8원 하락, 그리고 가장 낮은 대구는 9.6원 내렸다라고 합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하락, 아무래도 국제 유가의 급락에서 배경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미국 쪽의 상호관세 여파로 경기 침체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좀 국제 유가가 크게 휘청인 바 있었죠. 특히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도 직전주에 굉장히 큰 내림세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2, 3주를 기준으로 해서 유가가 크게 떨어지면 주요소의 가격도 크게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가격 인상 기조에 가까웠지만 지난주를 기준으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내림세를 기록을 하면서 앞으로 주요소 기름값도 조금 더 내림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차가 요즘 기름을 좀 넣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바로 기름 채울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휘토류 관련주 오늘 장 초반부터 크게 뛰고 있습니다. 노바텍이 20%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동국 R&S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이 큰 폭으로 뛰고 있는데 살짝은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지 역시도 오늘 3, 4%까지 올라갔다가 조금씩 수급이 빠지고 있는 모습들.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중국에서 꺼냈던 카드가 바로 휘토류 수출 금지 카드였죠. 이번에 뉴욕타임즈에서 다시 한번 휘토류 수출 금지 키워드를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수급에 탄력을 불어넣어주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다음 섹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오늘 투심 좋습니다. 사실 섹터 고르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조선도 강했고 반도체도 강했고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시장이 불장의 느낌을 뿜어내고 있는 가운데 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문제가 다시 한번 화두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스트소프트, 한빛소프트, 모니터랩 같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스트소프트가 오늘 좀 큰 폭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15% 장대 양봉 그려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일 때 이스트소프트들은 좀 지지부진하게 횡보하고 있는 흐름들 그리고 나중에는 급락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가장 큰 폭으로 뛰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러 가지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좀 매매를 돌려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들 함께 하시죠. 3프로 공략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에 3프로 공략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현호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댓글에 올무지개님께서 배고파라 뭐 먹지 이렇게 댓글 올려주셨는데 오늘 짜장면 먹는 날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4월 14일 블랙데이입니다. 처음 알았어요. 왜 처음 하셨을까요? 저는 늘 알고 있었는데 저는 매년 4월 14일마다 짜장면을 잘 챙겨 먹었습니다. 네. 우리 앵커님도 짜장면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짜장면 드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데 오늘 든든하게 짜장면 드시면서 시장 넉넉하게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만 먹을 수 있다고? 커플은 안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짜장면 먹는 블랙데이라고 하니까요. 점심 짜장면 드시면 또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짜장면 값 벌 수 있는 시장일까요, 오늘? 전 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장 이제 오전장 한마디를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으로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떤 섹터에 대해서 관세 정책을 펼칠까 아니면은 관세를 좀 유예해 줄까 이런 것들이 100% 가능하신 분이한다면 전력으로 투어 가능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려우신 분이었을 때는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내가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수익을 전혀 못 낼 것 같다 이런 시장은 좀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말간 나왔던 뉴스를 보더라도 이제 G2라고 하죠.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나올 때 미국에서 모바일이라든가 PC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예해 준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30일, 이제 30일이나 60일 정도 유예를 해주면서도 확정된 관세율을 발표할 거다. 이렇기 때문에 좀 한시적인 유예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테슬라보다는 뭐 AMD라든가 엔비디아 이런 모바일과 PC랑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고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전기전자를 필두로 해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전력설비라든가 반도체, 뭐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은 지금 이렇게 시장이 강세를 만들고 있는 투자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보통 바닥이라고 보는 척도는 뭐 수급 동향도 있고 아니면 뭐 주가 뭐 순자산 비율 혹은 뭐 변동성 지수 혹은 개인 투자분들의 뭐 신용 물량이라든가 반대 매매 이런 영향력을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눈빛을 이렇게 질끈 감으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하게 말씀드릴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꾸준하게 뉴스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뭐 신용작이 많다라든가 아니면 반대 매매가 나온다든가 개인 투자분들 투매가 나온다든가 이런 상황은 아니고 지수가 바닥 대비해서 그래도 5에서 10%가량 반등하면서 잉태형 캔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상승 장악형 잉태형 캔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거래 음봉이 나왔고 오늘 양봉이 나왔는데 오늘의 양봉이 전거래 음봉보다 더 두꺼울 때는 우리가 상승 신호로 봐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진행했을 때는 누가 봐도 이건 상승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라든가 수급 동향 이런 것들이 아주 좀 믿고 투자할 만큼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투자하되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세로 보인다. 그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으로 정말 너무너무 알고 싶은데 오늘 밤에 또 중요한 발표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한 이슈들 오늘 밤에 또 한밤의 미주라 통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3프로 공략주 이슈 직진 첫 번째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직진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구체화, 안전지대는 역시 조선. 맞아요. 오늘 조선주 잘 나갑니다. 특히 현대임스가 전일장에서 상한가였는데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조선 안에서 저희는 어떤 포인트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할까요? 네, 확실하게 그러면 손 팀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조선 같은 경우는 관세가 부과 안 되냐라고 물어보실 때는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관세가 부과되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줄지 않을 그렇게 크게 줄지 않을 섹터는 조선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번 주 금요일 날 뉴스가 나오면서 조선 관련 종목들이 저번 주 금요일 날 정말 강한 모습 보여줬고 오늘도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는 모습이고 그 중심에는 기관 투자가들이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이 미국 대륙의 조선 산업이 낙후화되어 있고 어떤 패권 경쟁을 위해서는 방위 산업 그런 국방력이 중요한데 자신들의 이 산업이 조금 낙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신들의 우방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고 어떤 해외 국가에서 만들고 있는 선박까지도 수입을 할 의향이 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어느 나라가 만들고 있는 방위물품이나 조선의 수혜를 얻을까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있지만 조선 산업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LNG선이나 특수선 이런 쪽에서 좀 탑급의 실력을 갖고 있고 상선 같은 경우는 중국이 조금 많은 이제 캐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락슨 리서치에서 보면은 이제 CDT라고 해가지고 선박 톤수 대비해서 가성비 이런 것들 평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신조성과나 뭐 후판 가격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좀 우호적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뭐 인구수라든가 뭐 그 나라의 GDP라든가 GNP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확실히 가성비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조선했을 때는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도크가 많이 없어요. 뭐 순천이라든가 뭐 광양이라든가 포항 이쪽에 좀 도크가 있는데 이런 도크는 이미 3년치 4년치가 가득 차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최근에 3년치 4년치 수출 동향을 봤을 때 작년 하반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을 많이 이겼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올해 1월, 2월, 3월에는 중국이랑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이에요. 1월이랑 3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CGT 기준으로 중국을 이겼습니다. 근데 2월 달 같은 경우는 졌어요. 근데 2월 달에 질 때도 우리가 일반 상선이나 에너지 운반선 같은 경우는 졌지만 영업이익률, 마진이 많이 나오는 LNG선이라든가 특수선 이런 부분들 수주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밀리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해외에서 만들고 있는 조선을 수입을 할 때도 적대국보다는 우방국으로부터 수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때문에 뭐 우리나라를 얼마나 껴줄지는 좀 봐야 되는데 네. 협상 의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조절해 준다고 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선박은 입항을 했을 때 탄소세를 부과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에 따른 반사수혜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저만의 이런 투자 인사이트를 우리 시청자들에게 말씀드린 것도 괜찮지만 기관 투자가들이 이 조선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판단돼서 첫 번째 이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확실히 미국에서도 지금 MRO 쪽 굉장히 필요하고 좀 어찌 보면 도크가 다 차 있을 정도로 우리 한국 조선 쪽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결국 관련주도 기관의 수급을 제일 집중해서 가져오셨을까요? 네, 기관 순매수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면 금상첨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뭘 사도 좋다? 뭘 사도 예,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네. 그 중에서 제가 좀 옥을 좀 구분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HD현대 중공업을 좀 보려고 해요. 해양 구조물과 플랜트 및 엔진 제조 판매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상장된 기업도 있지만 이미 그 안에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선박 이제 수선 MRO 사업, 수선이라는 단어가 잘 안 떠올랐어요. 수선 MRO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지만 H현대 중공업 입장에서 엔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한 다음에 올해 1분기도 좀 견조한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이 기업이 과연 미국과의 협업을 진행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 굉장히 좀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다가 이지스함을 연에 5척을 건조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는 관건이고 저는 100% 받아준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조선했을 때는 현대그룹과 하나그룹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현대그룹이 먼저 미국에다가 어떤 선발 지점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를 얻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H현대 그룹 자체도 잘을 해야겠지만 우리 뭐 총리분이나 뭐 산업부 장관분께서도 그 협업을 통해서 미국과의 이야기가 좀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 계통에서 긍정적인 뷰가 있네요.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서 이런 카드를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H현대 중공업이 인걸스 조선소와의 협업을 통해서 조선기술 협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7일에 워싱턴 DC에서 주원호 HD현대 중공업 대표랑 브라이언 브라첼 인걸스 조선소 사장이 이 선박 생산성 향상과 첨단 조선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단기적인 박스권 고점에 도착한 상태로 물량 소화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는 나오고 있지만 기관 순매수가 꾸준히 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잘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H현대 중공업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 말고도 조선주 하면 하나 딱 더 있잖아요. 한화오션 아주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한화오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조선 관련 종목과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 하나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제가 탑픽을 조선 기자재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조선사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정통 강호가 있고 신흥 강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H현대 그룹주 같은 경우는 정통 강호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신흥 강호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MRO 사업을 봤을 때도 H현대 그룹이 작년 7월에 먼저 MOU를 체결하면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 9월 달에 MRO 수주를 받았는데 창정비 수주를 받았는데 그 수주 금액이 H현대 그룹보다 더 커요. 그 다음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완료했기 때문에 미국 현지화 공략에 가장 가까이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H현대 중국 같은 경우는 선박 창정비에다가 엔진에다가 상선 쪽이라고 한다면 하나오션은 확실하게 우리가 좋아하는 모멘텀을 많이 갖고 있어요. LNG선에다가 드릴선과 같은 특수선 제조를 주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원유 운반선이나 상선 이런 것들 컨테이너선 이런 것들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매출 비중이 그쪽이 조금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조선 시장에 대한 공략 가속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 조선소의 지분은 인수가 이미 완료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의 수빅 조선소도 인수를 검토를 하면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필리핀까지도 사업 매출 다각화를 진행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긍정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보수적인 거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어떤 상속 관련을 한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유상증자 비율을 줄이고 타법인 취득자금 줄이면서 그런 상속 승계를 불시시켰다. 이런 평가하고 있고요. 유상증자 금액이 60만 원인데 지금 주가 70만 원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불식이 된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투자를 진행하는 분들이 분명 이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투자를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어떤 투자 심리를 보고서 결정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그리고 이 유상증자를 봤을 때는 이 리스크는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리스크를 감안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만 수급 동향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없기 때문에 공략은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오늘 가속성을 봤을 때 하나오션이 정말 오늘을 제외하고는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단기 차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관심주를 매매하실 분들은 매매하셔도 되지만 굳이 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데 이 두 종목을 사야 됩니까? 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변동성 강할 수 있는 종목을 탑픽으로 뒤에 준비했으니까 꾸준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탑픽은 잠시 뒤에 받아보는 걸로 하고요. 첫 번째 이슈 직진 관련한 조선 쪽 HD, 현대중공업하고 한화오션 두 가지 관련주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직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대외 변수 악화. 빛나는 것은 성장성? 그쵸. 요즘은 뭐 실적 위주의 기업들을 봐라. 앞으로 미래에 전망이 좀 또렷한 곳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특히 바이오 쪽으로 가져와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바이오가 또 한두 달 안에 관세 얘기 나올 거라는 전망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안전할까요? 그렇죠. 우리 3% 공략주의 모토가 매수해서 6개월 들고 가려고 이렇게 소개를 드린 건 아니죠. 그쵸. 그래서 들고서 뭐 2주나 한 달 안에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약바이오면서도 비만 당뇨 치료제 쪽을 준비했는데 우리 앵커님은 비만 당뇨 치료제 쪽에 관심이 전혀 없으시죠?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관심 있다 하실 줄 알았는데 요즘 얼굴이 동글동글해져가지고. 근데 우리 앵커님은 가져야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비만 당뇨 치료제 전혀 관심을 안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제 말에 반박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점수를 알겠습니다. 오히려 잃은 것 같고요. 저는 제약바이오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장에 어떻게 가든 간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참 쉽고도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대외 매크로 변수를 체크를 한 다음에 그 안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제약바이오를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은 장세입니다. 그래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가 돼서 시장의 유동성이 풀려야 제약바이오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상당히 느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연초에도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거다라고 판단했지만 미국의 FOMC라든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FOMC 회의록을 보더라도 연내 기준금리 2회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금리 같은 경우는 조금씩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근데 기준금리 인하를 외치는 것은 글로벌 IB들입니다. 투자은행들이죠. 투자은행들은 아니 지금 이런 경기 지표나 생산성 지표를 봤을 때는 연내 기준금리 4번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3월인데 FOMC가 사실 몇 번 안 남았거든요. 네. FOMC가 매달 열리는 게 아닙니다. FOMC가 1년에 한 9번에서 10번 정도 열리고 8월 달에는 잭슨홀 미팅으로 빠지니까 FOMC가 1년에 9번 정도고 지금 3번 진행했으니까 FOMC가 6번 남았어요. 근데 지금도 4월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 기조로 갈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4월까지도 동결로 갔을 때는 기준금리 2회 인하도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선물금리라고 보고 있는 미국의 10년물 장기 국채 선물금리도 지금 4.4% 떨어졌지만 4.5%가 됐죠. 근데 지금 얼마 전까지 1주 전,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채 금리가 4.1% 정도 됐어요. 근데 우리가 채권 같은 경우는 가격과 금리가 반대로 가죠. 근데 지금 이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채권 선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면은 우리가 보통 우리 주식을 하잖아요. 수요가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쵸. 근데 매도가 많으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채권도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채권이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그의 반대 급부인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혹이에요. 저도 뉴스로는 봤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미국의 10년물 장기 국채를 중국이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자꾸 이렇게 중국한테 공격을 했을 때는 이제 보복으로 채권을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금 회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우리는 보통 이거를 향후 선물 금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한테는 안 좋은 뉴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의 FDA가 인원이 20% 감축됐다고 해요. 그게 물론 뭐 제약 바이오가 안 좋아서 뭐 관세가 부과될 거니까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CEO가 정부 효율부의 수장을 맡으면서 비효율적이다라고 판단되는 관리자들을 감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인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반면 국내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인력 채용을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인력이 20% 추가 채용이 됐고 올해도 이제 정기 공채 계획이 많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 좀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 많죠. 뭐 삼성바이오시스도 있고 뭐 알테오젠도 있고 뭐 삼천당제약 뭐 HLB 최근에 뉴스 나왔던 것은 뭐 이제 ABL 바이오 이런 뉴스 나왔는데 요 뉴스들은 자기들만 강했지 주변에 종목들을 끌고 가지 않았어요. 근데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이제 펩트론이 호재를 동반해 주면서 주변 기업들한테도 순환매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만한 제약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낙수 효과 들어오고 있고 지금 4월이잖아요. 이제 7월부터 8월까지 여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번 달에 위고비가 국내에서 굉장히 좀 많이 팔렸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수요가 더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랑 우리 만두연이 앵커님은 필요가 없는데 다른 분들께서 이 비만 당뇨 치료제를 많이 사주셨을 때 우리는 그 낙수 효과로 수익을 가져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비만 당뇨 치료제 쪽으로는 어떤 관심주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블루엠텍 보려고 합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관련 유통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 위고비가 판매됐을 때 낙수 효과를 얻는 가장 첫 번째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를 통해서 의약품 유통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플랫폼 제공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서 우리가 이런 플랫폼을 갖고서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우리랑 같이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달에만 위고비가 10억 원 규모를 판매를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이 2월, 3월 대비해서 39% 매월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블루엠텍이 위고비만 유통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것들을 유통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얘기죠. 이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약간 뭐 병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 키트가 잘 팔렸을 때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베트남발 홍역 확산으로 MMR 백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블루엠텍도 그에 따른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루엠텍의 분기 실적 재무제표를 봤는데 실적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작년 3분기 실적이 반영이 된 다음에 작년 4분기랑 올해 1분기는 다소 아쉬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나왔더라고요. 국내 위고비가 출시됐을 때는 바로 좀 빠르게 판매되지 못하고 공급 문제가 있었는데 이 공급 문제 해결되면서 실적이 폭포서 나온 것이고 올해 3월과 올해 이제 여름에 실적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 특징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특징주로는 블루엠텍 가져와 주셨는데 또 공약주 안에서 추가적인 관심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3프로 공약주요. KSP 쪽 가져와 주셨는데 조선 기자재 쪽으로 탑픽주 가져와 주셨다고 하셨거든요. KSP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KSP 같은 경우도 기술적 위치나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재무적인 위치로 좀 충분히적 공략이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엔진 부품이 형 단조 사업, 기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선이라고 할 때는 조선사도 있고 이제 그 아래 따면 이제 조선 기자재로 가면은 창전기 MRO가 있고 그 다음에 엔진 사업이 있고 피팅 밸브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KSP 같은 경우는 엔진과 피팅 밸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일부 비중은 창정비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SP의 주요 매출처가 H현대중공업과 H현대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뭐 하나오션 계열사도 있지만 KSP 같은 경우는 H현대
그룹에다가 주요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SP 같은 경우는 업종퍼가 50점인데 KSP 같은 경우 현재퍼가 8점대, 그다음 12개월 선행퍼가 7점대이기 때문에 현재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는데 향후 저평가 매도가 더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21선 돌파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21선 돌파를 외국인 투자가들이 진행을 해준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수급상으로는 외국인 순매도가 일부 나오고 있지만 순매도 금액이 저번 주 순매수 금액에 크지 않기 때문에 눌림목 만든 다음에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판단돼서 조선 섹터에서 3% 공략주로 KSP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림목이 만들어진 다음에 반등 모멘텀이 비교적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저평가 매력도가 높은 구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매수는 4,100원부터 마이너스 4%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3,800원,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4,4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3% 공략주 조선주 안에서 KSP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관련해서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 쪽 가져와 주셨었는데 D&D 파마텍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D&D 파마텍은 확실하게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들 뒤쫓을 수 있는 한 4등주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펩트론이나 뭐 인벤티지랩이나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 들 수 있죠. 최근에 알테오젠도 비만 당뇨 치료제 사업에 뛰어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경구용 비만 당뇨 치료제, 경구용 신약을 만들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 D&D 파마텍이 상장 전부터 이미 기술 이전한 비만 당뇨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2가지가 넘고 D&D 파마텍 입장에서도 경구용 치료제, 경구용 간암시약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고 했었고 이 해당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모멘텀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GLP-1 계열의 경구용 신약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이 순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 뉴욕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제약기업 메세라에다가 기술 수출한 비만 당뇨 치료제가 임상 2비상 데이터가 올해 중반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자체 파이프라인입니다. D&D 파마텍의 자체 파이프라인 지방간 치료제 DD01이 호주 특허를 등록을 했고 임상 2상 결과가 올해 발표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유출했을 때는 6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환자 모집하고 나서 보통 4-5달 뒤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1월 달에 환자를 모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유치해봤을 때 한 5월이나 6월 달에 좀 임상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비만 당뇨 치료제뿐만 아니라 의료 AI 모멘텀도 있습니다. 미국의 자회사 발테드 시퀀싱이 AI 기반 단일세포 유전자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스케이드를 출시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비만 당뇨 치료제뿐만 아니라 의료 AI 모멘텀까지 가져갈 수 있는 D&D 파마텍을 유심히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섹터들 그리고 테마 사이에서 의료 AI 쪽도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거든요. 관련한 모멘텀까지 겹테마로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D&D 파마텍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목표가와 손절가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봉상 봤을 때 21선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윗꼬리가 살짝 달려있고 음봉 나와 있지만 분할 매수 좀 진행을 해보시고 제약바이오가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순환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는 제가 48,100원부터 마이너스 4%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제가 45,500원, 1차 목표가는 53,0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D&D 파마텍까지 3% 공략주로 받아봤는데 지난번에 공략주로 받았었던 종목들이 일단 목표가 터치한 종목이 있어서요. 우선 SK 오션플랜트 현재 목표가 13,800원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해볼까요? 아니면 주셨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으니까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TS 구간 잡고서 너무 급하게 하시면 제가 만약에 오늘 3% 공략주가 네. 너무 수급이 좋아서 지금 당장 공략을 해야겠다라고 판단하실 때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을 다 현금 확보해야겠지만 굳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지금 당장 급하게 매수를 해가지고 그럴 필요 없이 꾸준하게 이틀, 3일 정도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기술적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TS 구간, 트레이딩 스탑 구간을 13,450원 잡아보고 2차 목표가는 15,000원 잡아보도록 할게요. SK 오션플랜트를 저번 주 월요일에 소개해 드리고 나서 추가로 나온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대납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발이 나왔을 때, 슈팅 나왔을 때 그때는 전략 매도를 하고 있고, 단순 시장에 괴리가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올 때는 드라이브를 걸어볼 만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SK 오션플랜트 안 갖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바로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 오션플랜트를 갖고 있는데요 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매매가대로 대응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사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오션플랜트 2차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눌림목이 있을 때 조금씩 다시 매수를 해보시면서 2차 목표가까지도 끌고 가 보시죠. 이 두 번째로 리뷰해볼 종목이 바로 코난 테크놀로지인데 기회를 안 주네요. 사실상 만약에 미리 목표가 달성했다고 해서 매도하시지 않은 분들께서는 오늘 꽤 수익 높게 나셨을 것 같습니다. 2차 목표가도 가져와 주셨는데 사실 그 이상으로 올라간 상황이라 여기에서 가격 전략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네, 망했네요. 방송하기 전에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뭐 기분 좋죠. 그래서 종목을 정말 잘 선정해 주신 제가 거예요. 저번 주 월요일 날 남들보다 먼저 AI 소프트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22,000원이었고 사실은 그날 오후에 목표가 이미 도달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25,500원인가 말씀드렸었거든요. 목표가 24,000원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22,3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당일에 24,000원을 매수를 했고,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코난 테크놀로지 몇 분이나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많이는 안 보유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 제가 오늘 27,000원을 설정을 해왔는데 28,850원이기 때문에 가볍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S 구간은 27,000원 잡고서 지금 입장에서는 목표가 한 3만 원 잡아볼게요. 그래서 너무 부담 안 갖고 3만 원 돌파하면 그대로 매도 마무리하고 후속 종목 공략해도 맞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 사실상 3차 목표가라고 봐야 되겠죠. 3만 원 잡아주셨는데 만약에 3만 원 달성한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이제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으로 끌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프로 공략주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조성우 부장과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오전장 정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랑 코스닥 오늘 전체적으로 흐름 좋다가 코스피가 살짝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전에 이제 금요일장에는 코스피가 하락 마감했었는데 네. 오늘 코스피 괜찮을까요? 일단 뭐 양시장 오늘 좀 좋은 흐름들인데요. 뭐 코스피가 그래도 살짝 이제 상승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고, 근데 코스닥은 뭐 여전히 좀 굳건하고, 이게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어요. 지난주 금요일도 코스피는 조금 이제 빌빌거렸는데 이제 코스닥 쪽이 좀 강했다라는 것은 일단 투자 심리가 뭐 점진적으로 좀 일단 바닥은 쳤다라는 심리는 있는데 이제 네. 추세적으로 시장이 뭐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은 좀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좀 단기 조금 수급 게임, 뭐 이제 트레이딩 이런, 그러니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저런 타이밍은 있는데 그렇다고 좀 추세적으로 좀 포트를 꾸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네. 그런 이제 심리가 시장에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환율도 오늘 좀 10원 가까이 올라요. 물론 이제 지난주 말에 이제 확 떨어졌었는데 근데 다시 좀 오늘 오르는 걸 보게 되면 역시 이제 주말에 또 뭐 트럼프가 또 이런저런 얘기 또 이제 자꾸 이제 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아직은 관세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따져볼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쨌건 좀 단기적으로는 시장 심리가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좀 중소형주 쪽에 좀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네. 오늘도 뭐 현황판을 한번 보시게 되면 뭐 대체로 이제 전 종목이 대체로 좀 전업종이 좋은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좀 중소형주군, 이를테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 모습이긴 해요.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반도체 소부장이 뭐 더 강하다든지,
아니면 오늘 뭐 이제 의료 AI 같은 요런 이제 테마군들 뭐 요런 쪽이 좀 강한 모습들을 보면은 아직은 좀 시장의 수급은 중소형주 중심으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도 소폭 오름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뭐 1,500원까지 가는 거 아닌가 불안했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 1,430원 정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중소형주가 힘써주는 날이다. 이렇게 정리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 시장을 좀 생각해보면 미국에서 중국에게 때리기로 한 관세가 84%였다가 갑자기 124%, 145%까지 끌어올려진 이게 한 주간의 이슈였다는 게 예. 다소 놀라울 정도로 관세 여파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했었는데요. 지난주 시장 흐름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유례 없는 어떤 시장의 흐름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금 날씨도 지금 유례 없는 날씨예요. 그죠? 지난주 눈 오고 금요일에는 막. 더워서 이제 반팔 입고 다녔었는데 주말에는 갑자기 뭐 눈보라가 휘몰아치면서 그래서 이제 벚꽃과 눈을 동시에 구경한 게 무려 118년 만이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최근에 어떤 지난주에 우리 시장의 변동성도 거의 기록적인 변동성이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나스닥이 뭐 12% 폭등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뭐 유례를 찾아보면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다우는 사상 최고였다고 그렇죠. 합니다. 뭐 다우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대전 이후에 뭐 사상 최고였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좀 신조어가 난무하는 정도의 급격한 변동성이었는데 지난주 한번 요거 볼까요?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인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2200대도 구경을 했었어요. 그죠? 네. 2200대도 구경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코스피가 무려 7%가 폭락을 한 다음에 또 이제 지난주에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낙폭을 줄이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이라면 요때 이제 블랙먼데이였죠. 요때 코스피가 무려 5.67%나 폭락을 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 목요일이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무려 6.6%가 더 폭등을 한 정말로 뭐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아니 어느 투자자가 이런 변동성에서 멀미가 안 나겠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뭐 속이 울렁울렁 거릴 정도로 뭐 이제 그 현황판 보고 있기도 참 고역스러운 그런 어떤 한 주였죠. 사실 여러분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내 주식이 뭐 오르는 게 좋지만 여러분 너무 급등해도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그죠? 너무 그 급등해서 기분은 좋지만 그 급등한 가운데서도 출렁출렁출렁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께 이게 심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하락을 하더라도 좀 완만하게 하고 오르더라도 좀 완만하게 해야 여러분들이 조금 심적인 어떤 동요가 없이 네.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이제 전략을 계속 꾸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급등락을 반복해 버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를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어지간한 지금 이코노미스트들이 지금 전망을 안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예, 전망 자체가 무의미한. 그러니까 그런 정도. 그러니까 정말 이 바닥에서 속된 말로 닳고 다른 사람들도 예측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물며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급등락이 반복한 이런 장에서 어떻게 이걸 좀 냉철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참 고약한 그런 변동성이었는데 물론 지난주에 이제 낙폭을 만회하고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또 이제 추가적인 어떤 반등을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바닥은 쳤다. 하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뭐 아직은 두고 봐야 된다. 하지만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심리가 조금 더 이제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지난주 외국인이 무려 코스피를 4조 원을 팔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은 좀 위로 가기에는 우리가 따져볼 것들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트럼프 관세 이슈에 우리 시장이 정말 유례 없는 급등락을 좀 반복한 한 주였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다행히 오늘 월요일은 그래도 힘을 내주고 있어서 좀 마음을 쓸어내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여전히 좀 마음에 불안한 한켠을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체적인 해외 증시도 정말 격동의 한 주가 됐었는데요. 항생이 막 13% 빠지기도 네. 하고요. 니케이도 9%까지 쭉 빠지기도 하고요. 이 지수인지 종목인지 헷갈릴 만큼 종합지수 자체가 크게 움직이는 변동의 한 주였습니다. 이 관세라고 하는 키워드 하나로 전체적인 시장이 이렇게까지 뒤흔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트럼프 때문이죠, 뭐.
트럼프 때문인데 일단은 지금 트럼프가 거의 장님무사라고 하더라고요. 눈이 먼 무사. 그러니까 칼을 그냥 막 휘두르는 거죠. 네. 대중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군 베이고 누군 찔리고 그죠? 어떡해요. 그리고 또 이제 멀리 있으면 또 무서워서 근처에도 못 가고 뭐 이런 상황인 건데요. 결국에 이제 최근에 시장의 급등락을 한번 요약해서 그 배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트럼프가 이제 장님무사가 되다 보니까 시장의 폭락한 논리는 이제 관세 인상은 결국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네. 부분이고 이것이 이제 결국에 이제 경기 둔화 우려, 결국에 이제 SA 공포죠.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높은데 경기는 침체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 시나리오는 이미 이제 시장에서도 우려를 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연준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압력이나 시장에서의 어떤 졸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뭐 트럼프는 아예 그냥 무차별적으로 아예 그냥 뭐 거의 뭐 폭조기관차처럼 이래버리니까 관세도 자 관세가 이제 상호 관세가 10%일 때 20%일 때 30%일 때는 당연히 물가 상승 압력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중국에는 뭐 125% 이래버리니까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이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데 무차별적으로 저렇게 관세를 막 올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빨라질 것이라는 네. 우려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폭락의 원인이죠. 결국엔 트럼프가 저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은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을 급격하게 지금 가격에 반영을 했었기 때문에 폭락이 이제 나타났던 거였죠. 그런데 그러면서 드라마틱하게 이제 반등하게 된 논리는 뭐였냐면 일단 이제 관세를 이제 90일 유예한 거죠. 그러면 이제 산술적으로 경기 침체가 90일 정도 늦게 오겠네. 그죠? 그죠? 그쵸. 경기 침체 속도가 조금은 늦어지겠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가 압력이나 관세 우려가 사라진 건 아니죠. 네. 하지만 이제 경기 침체의 공포가 조금 더 앞당겨졌던 것이 그래도 이거보다는 좀 늦춰지겠지 하니까 다시금 이제 그것이 이제 반등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하면서 이제 다른 쪽은 좀 느슨하게 해줬던 부분들은 트럼프는 결국 중국 대리가 목적이었겠구나. 이런 이제 분석들이 또 이제 매수세를 좀 촉발을 시켰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지금 트럼프가 갑자기 조금 이제 약간 물러선 배경은 지금 미국 지금 국채 가격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중국이든 일본이든 뭐 유럽이든 지금 미국 국채를 그냥 죄다 그냥 집어 던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이 트럼프를 견제하기 위한 행위인지 아니면 그냥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투자의 관점에서 트럼프가 저런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구나 싶어서 뭐 그런 걸로 이제 팔게 된 건지 뭐 그건 따져봐야 알겠지만 미국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도 실제 코멘트를 했어요. 나는 채권 시장을 유심히 보고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코멘트를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영화 신세계의 명대사 있잖아요. 이러면 나가린데. 그죠? 그래서 네. 이제 트럼프가 약간 좀 물러서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결국에 제가 이제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개과천선을 할 것이냐, 굴복할 것이냐. 개과천선은 안 될 것 같다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개과천선으로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완화된 게 아니라 굴복 쪽의 시나리오가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트럼프가 취임한 지가 벌써 이제 2월 달에 취임해서 지금 이제 석 달째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지금 누구랑 정상회담 했던가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이외에는. 그렇죠?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전 세계는 봤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백악관에 불러놓고서 그렇게 모욕을 줬다라는 거.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다른 어떤 정상들이 지금 미국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정상회담을 하려면 말이에요. 무언가 물밑에서 협상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정상끼리 만나서 사인하는 정도가 돼야 이제 정상회담이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 트럼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그 어떤 나라와도 지금 정상회담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물밑에서조차 지금 협상이 안 된다는 강한 시그널이죠. 그렇다면 지금 상대국은 트럼프가 뭐 저렇게 나오든 간에 우린 그냥 우리 갈 길 갈 것이다. 너 어디까지 하나 보자. 이런 것이고 지금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125%는 이거 의미가 없는. 여기서 이제 500%, 1000%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중국은 뭐 그래 그냥 수출 안 할게 그냥 거의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런 어떤 기류에서 좀 트럼프가 일단은 좀 쫄았다는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시장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굴복에 대한 시나리오 쪽으로 조금씩 시장이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채권과 전체적인 뭐 뉴욕 증시도 그렇고 해외 증시 자체가 너무나도 큰 변동성을 그려내다 보니까 여기에서 살짝 한 발 뺀 느낌.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관세라고 하는 노이즈가 그동안 시장을 계속해서 짓눌러 왔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은 악재 해소 느낌으로서 시장이 반등을 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스닥과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까지 그렇게 사상 최고의 상승률을 막 보여줄 때까지 그 전에 여러분 지금이 부자 되기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트루스 소셜에 올라왔고 그러고 나서부터 장이 그렇게까지 큰 반등을 보여줄 줄 몰랐기 때문에 이 트럼프 리딩방 아니냐 이런 아니, 그래요. 얘기들까지. 그게 그 트럼프가 그 트윗에 그거 올리고 나서 관세 90일 유예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미국 지금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이거 조사하겠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뭐 트럼프 일가들은 지금 사실 그 가상화폐 시장에서 지금 열심히 뭐 속된 말로 해먹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 그죠? 그러니까 이거 좀 너무 그 트럼프가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공화당 쪽에 일부 핵심 인사들은 이걸 이용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뭐 그런 걸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이제 심증 때문에 지금 조사도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미국 대통령이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이냐, 이렇게 행동해도 될 것이냐 이런 이제 물음표를 계속 던져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도 이제 트럼프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다시금 이게 부활하는 게 아니냐, 또 관세 전쟁에 대해서 뭐 이제 뭐 수혜 뭐를 볼 뭐 섹터 쪽에 뭐 집중을 해보자 이런 것도 주말 사이 리포트가 막 쏟아졌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쉽게 동의를 못하는 게 이미 이제 트럼프 취임 전부터 대선 때도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는 계속 있어 왔고요. 근데 반대급부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트럼프의 어떤 지금 이 임기 초에 어떤 정책 드라이브에 좀 제동이 좀 걸리는 그런 양상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셈법을 좀 달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트럼프 트레이드로 이제 거론되는 그런 섹터를 한번 좀 놓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를테면 조선방사에너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니까 이거 사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를테면 트럼프 정책 수혜, 뭐 정책의 파생 수혜까지. 그러니까 방사는 직접 수혜는 아니지만 간접 수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 관세 전쟁에서 유럽 쪽에 이제 방위비 이제 증액이나 이런 부분이고 또 에너지는 이제 트럼프가 뭐 알래스카 LNG나 뭐 발밑에 황금이 있다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이제 직접 수혜, 조선도 이제 직접 수혜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조남방산 에너지가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그런 종목인데 이거 가격 부담들 다 있잖아요. 요즘은 좀 빠져서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얼마 빠졌다고? 더 빠져야 돼요? 아니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그건 제가 드릴 말씀 아니고 네. 괜히 이렇게 또 들고 계신 분들이. 확실하잖아요. 네. 그래도 네. 비교적 확실하지 근데 않나요? 이제 여기서 이제 트럼프의 정책의 연속성이 있어야 힘을 받을 텐데 지금 연속성이 있을까? 저는 잘 그런 쪽에 좀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일단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그냥 내가 하면 된다의 그 타이밍에 트럼프 트레이드와 지금 좀 제동이 걸리려는 그런 어떤 타이밍에서의 트럼프 트레이드가 과연 같은 파급력으로 그렇게 시세가 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엔 트럼프의 영향력은 계속 지속될 것이며 그것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대표적인 수혜 섹터인 뭐 조선이나 방산, 에너지주 쪽에 계속적으로 장작을 부어줄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빠진다 오른다 이런 얘기는 네, 아닌 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저는 그냥 이런 어떤 주변에서 여러 이슈를 저는 이제 해석해 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것이지 제가 뭐 이거 뭐 지금 파세요 뭐 이런 얘기를 드릴 이유도 없는 거고요. 설령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나중에 그 주식 빠지면은요. 그러면 그때 조성우 말을 들을 걸 이러지 않으세요. 쟤 때문에 빠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이제 투자자 본인의 몫이고요. 하지만 이제 거기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서 트럼프의 영향력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들을 해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한번 표를 띄워주시면 그 반작용으로 움직였던 섹터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바이오나 뭐 엔터나 뭐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무풍지대의 논리였죠. 그렇죠. 무풍지대 논리.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 트럼프의 관세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수를 더 부양하자는 그런 모멘텀에서 또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뭐 이런 쪽으로 좀 엮여서도 시세가 났었고 그리고 이건 이제 어쨌건 이제 뭐 미국 관세 민감도는 굉장히 낮은 쪽이잖아요. 낮은 쪽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관세의 상관관계는 낮은데 가격 메리트도 분명히 좀 있어 보이긴 해요. 조선 방산 에너지에 비해선. 그런데 이제 이들 섹터도 고민이 뭐냐면
어쨌건 이 시장의 논리가 관세 수혜냐 무풍이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내러티브 중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질 모멘텀보다는 내러티브에 좀 치중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비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내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소비 심리가 확 살아난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조기 대선 때문에 좀 일정 부분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반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내러티브에 좀 치중돼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조선방산 이런 쪽은 실적이 또 받쳐주는 쪽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변동성은 트럼프 트레이드 대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선을 그어놓고 너 이분법적으로 여기 있을래 이런 식으로 시장 대응하면 지금 아무것도 못하죠. 그죠? 동전 앞뒷면의 게임을 우린 계속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대5 확률이면 베팅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51대 49면 이제 51에 베팅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자꾸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냥 여러분들을 트럼프 트레이드 안으로 자꾸 가두려는 논리들이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거기 갇히지 마시고요. 좀 시야를 넓히시고 거기서 한 발 빼서 들여다보시면은 다른 쪽에서도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여러분들 시선을 우리가 돌려보자. 사실 이게 이제 제가 투자의 맛에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니까 트럼프 트레이드 또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거기서 한 발 물러서세요. 그 안에 갇히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 갇히면 저거 말고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시장에서 관세 유예 얘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조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색깔이 좀 빠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저희가 시장에 좀 지켜봐야 할 모멘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를 포함해서 시장의 이제 주요 키워드별로 제가 변수랑 영향을 그냥 한 장에 정리해 왔으니까 한번 보고 얘기하시자고. 네, 그러니까 하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다시 보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조회수 좀 많이 나와야지. 이게 뭐야. 자, 키워드는 크게 말해서 우리 시장에 지금 둘러싼 키워드는 자, 첫 번째 트럼프,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대내적으로는 조기 대선, 물론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금리 인하인데 요건 이제 어쨌건 이제 트럼프의 어떤 불확실성과 좀 연동되는 측면이긴 합니다만 이건 독립 변수로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금리 인하라는 게 단순히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독자적으로 금리 정책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결국은 힘이 빠질 것이라는 건 분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뭐 이를테면 상대국의 강경 대응기죠. 아까도 제가 왜 정상회담을 안 했는지만 떠올려 보셔도 뭔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할 만도 한데, 그죠?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는 막 동남아 이런 데 다 지금 순방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그냥 투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정상도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주는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상대국에서도 뭐 관세도 뭐 보복 관세를 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미국 채권을 매도하는 그런 지금 정황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대내 여론도 악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사실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지금 수장들은 지금 트럼프를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를 제외한다면, 그죠? 저러고 있으니, 그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레임덕이란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연임이 안 되는 재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미 취임 전에도 한 2년 정도 중간 선거 때 만약에 선거에서 진다고 하면 그때부터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이미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지금 취임 초부터 지금 썩 그렇게 정책 드라이브의 힘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트럼프 수혜주는 몰락을 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시간의 문제이지. 그러니까 그것이 단지 오늘이 아닐 뿐인 것이지 내일이 될 수가 있고 미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랬을 때는 이제 그동안 이제 트럼프 피해주가 또 부활할 그런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우리가 또 수익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기 대선. 어쨌든 신정부 출범 기대감. 이것은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공통분모죠.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우리가 동력을 삼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요 며칠 보게 되면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강한 부분들은 전 저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저게. 아무리 이제 코스피가 뭐 조기 대선 그런 기대감을 올라가고 싶어도 트럼프가 저러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상단이 막혀 있다고 보는 부분인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 수급만으로도 시대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이 요 며칠 더 코스피보다 강한 것은 전 저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예를 들면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따라서 물론 섹터별로 왜냐하면 이제 후보별로 정책이나 이제 공약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가 나온다면 거기서 희비 교차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이고 지금은 열심히 투기성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도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테마주 중심, 중소형주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이것이 지금 요 며칠
지금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인하 요 키워드. 요게 사실은 이제 시나리오, 그러니까 최상의 시나리오를 완성 지을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인데요. 결국 이제 트럼프 이 불확실성이 이제 완화가 되면서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이 되고 여기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이번 주에 한국은행 금리 예. 발표 있잖아요. 예. 그럼 금리 동결이 조금 더 가능성이 아니 큰것 한번 같아요. 내렸으니까 바로 또 하긴 그렇지. 아니 미국도 지금 뭐 이 동결하고 지금 간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전에 한번 2달 연속으로 내렸다가 오히려 이게 안 하니만 못할 정도로 시장에서 되게 안 좋게 받아들인 적이 있으니까 간격은 어느 정도 조금 속도 조절을 할 것 같긴 한데요. 이럴 때는 그냥 반도체 2차 전지 중심으로 이제 그냥 지수 베팅이 가능한 시장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께 염두에 두시고요. 너무 여러분들 그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그 지역적인 키워드에 여러분 갇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트럼프 외에도 조기 대선과 금리 인하 쪽에 시그널들, 모멘텀들 나오는 대로 빠르게 발빠른 대응 전략을 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의 맛에서 부장님께서 쭉 밀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 섹터인데요. 예. 여러 가지 시장을 좀 큰 틀로 봤을 때 지켜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반도체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정받는다 싶으면 매수가 저는 유효하다고 봐요. 그게 이제 비단 이제 삼성전자가 됐든 소부장이 됐든 간에요. 여기 요즘에 이제 지난주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뭐 급락을 해서 좀 이렇게 무서워도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가 급락을 하더라도 저가 매수를 하게 되면 또 반등할 때 또 그 어느 섹터보다 먼저 또 선봉에 나서는 섹터가 반도체라는 것쯤은 여러분들께 다 확인하셨을 테니까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이제 유효한데요. 근데 또 이제 자꾸 제가 반도체만 얘기하니까 야 트럼프 트레이드에는 갇히지 말려면서 너 왜 자꾸 나를 반도체에 가둘라 그래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아주 삼선 짜장으로다가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인 거 알고 예. 저렇게 준비해 주신 겁니까? 그럼요. 아, 삼선짜장. 오늘 그래서 종목 삼선짜 물론 반도체도 있긴 합니다만 또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또 정책 테마주도 제가 곁들여 가지고 뭐 해물과 고기가 풍성한 삼선짜장을 이제 했는데요. 하여튼 밑가는 춘장이니까 화면 보시죠. 밑가는 춘장이니까 일단 반도체에서는 그냥 삼성전자. 춘장 역할을 해주는 춘장. 삼성전자. 기본 베이스죠. 그러니까 물론 지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은요. 결국에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의 어떤 방향타를 또 이 나침반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은 삼성전자고 또 이제 반도체를 제가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상징적인 종목이 역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일단 삼선짜장에서 이제 다채롭게 물론 나중에 제가 이제 반도체를 따로 다뤄드릴 때는 또 삼성전자 플러스 알파로 가겠지만 오늘 전체적인 어떤 시장 방향성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를 또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저번에도 경협주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었나요? 네, 말씀 주셨습니다. 정책 테마주 중에서 아직은 좀 가격이 좋은 거 네. 신원 하나 더 붙여볼게요. 오늘도 경협주 괜찮은데 보니까 네, 오늘 흐름 좋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러분 지난주 시장 어땠어요? 급등락 반복하고 난리 났잖아요. 경협주 한번 추세 보세요. 오, 시장 상관없잖아요. 그죠? 꿋꿋하네요. 예, 이렇게 슴슴하게 올라오니까. 근데 인물주, 공약주 저 안 한다 그랬죠. 근데 정책주는 해볼 만하다. 왜? 네. 정보 출범 이외에도 연속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정책주도 이미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책 테마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가격이 좋은 섹터로 제가 경협주를 말씀드렸고 신원, 아난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물론 이제 급등하는 맛은 없어요. 하지만 야금야금 올라오잖아요. 이러다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 이제 오버슈팅이 딱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경협주, 특히 이제 신원 가격이 좋죠. 그러니까 신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년에 200억대 나오는데 지금 시총이 1,500억밖에 안 하거든요. 이 자체를 일단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물려도 좋다. 테마 안 타서 물려도 좋다 이런 거고. 또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코스닥이 좋으니까 뭐 내심 또 이제 급등주 막 이런 거 테마주 이런 거 노리시는데 여러분 테마주 급등주가요 별게 아니에요. 내가 주식을 밑에서 샀는데 그게 테마 타면 그게 테마주. 그게 급등하면 그게 급등주지. 이미 다 급등해갖고 무슨 뭐 저기 뭐 투자주의 경고 이런 거 하라고 테마주 급등주가 있는 게 아니라고. 탁 잡는 순간 고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런 작은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도 결국에 이제 밑에서 사놨는데 좀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쪽에서 저가 매수 자원에서 경험치를 많이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그날 이후로 이제 뭐 여러분들께 칭찬 들을 정도로 뭐 생색낼 정도로 올라온 건 아니지만 시장과 상관없이 올라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책 테마로 보는 게 오늘도 의료 AI주가 강한데 강합니다. 온코크로스 이런 거 막 급등하고 따라가지 마시고 요 종목은 인성정보. 인성정보. 이거 원격 의료. 예. 의료 AI 쪽에 엮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 어떤 선거 때를 보게 되면 이제 원격 진료 활성화 이런 공약들이 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바닥에서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이제 삼선짜장의 특징은 뭐냐면 이걸 세 종목 합쳐놓은 거거든요. 보세요. 주가가 다 어디 있어요?
바닥이네요. 예, 저 이런 거 한다니까요. 우리 투자의 맛은 바닥에서 올라오네. 슴슴하게 출발해서 간을 쳐가면서 그것이 매워지는 걸 기다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매울 때 매운 거 드시지도 못하면서 그냥 매운 거 막 드신단 말이야.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슴슴할 때 우리가 접근해서 자꾸 이제 간이 세지고 한다라는 것이 시세가 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삼선 짜장으로 제시해드린 종목은 공통점은 일단 밑에 있다라는 거. 삼성전자, 반도체, 그죠? 정책 테마, 신원, 그죠? 경협, 그리고 또 정책 테마, 인성정보, 자 원격 의료 다 바닥에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 이제 요게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전략을 잘 꾸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 신원, 인성정보까지 삼선짜장 아직은 슴슴한 맛이라고 하지만요. 곧 사천짜장이 될 만한 종목들 정리해 주신 것 좋다, 같습니다. 사천짜장. 지금까지 네.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4월 14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11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체크해 보고요. 키워드 탑7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이 그래도 안정성을 되찾았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시장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타났는데요. 우선 미국 안에서 관세 이야기가 다시 한번 불거져 왔죠. 이제는 관세 반도체 쪽으로 방향성을 또 한 번 틀었습니다. 미국 관세국경 보호청이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을 상호관세 면제 대상으로 했다라는 부분이 불거지면서 이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지만 이내 이 한 달 내에 반도체 관세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반도체를 좀 예의주시해야 한다라는 시각들이 점차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2, 3주 동안 내내 불거져 왔던 터라 시장이 약간 피로도는 좀 쌓인 것 같고요. 더불어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바꾸는 터라 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신뢰도는 좀 떨어졌습니다. 자, 우선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45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0.78% 상승, 나름대로 상승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힘이 좀 나쁘지 않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703선 지나가면서 그간 많이 잃었었던 이 700포인트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1.19%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양시장 다 오늘은 좀 순조롭게 흘러가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수급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는 올라가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그렇게까지 안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코스피 안에서는 1,727억 원 정도, 그리고 코스닥 안에서는 500억 원 정도 덜어내는 모습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도 쌍끌이 매도세 보인다는 점 조금 안타깝고요. 역시나 코스피 시장 안에서 개인이 2천억 원 정도 넘게, 그리고 코스닥도 642억 원 정도 담는 모양새가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안에서는 선물 시장 안에서는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또 매도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주목단 표정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하락으로 좀 전환을 했고요. 그래도 그 하락폭이 강하지는 않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2.17%가량 2%대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56,35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터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어떻게 변동이 될지 한번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그래도 면제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숨을 좀 돌렸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마이크론이 HBM 강화에 좀 총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HBM 그리고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절대 강자를 잘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마이크론이 지금 전력으로 달리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나오면서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점유율에 관해서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있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자, LG 에너지솔루션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단도 나쁘지가 않죠. 그러면서 1.27% 다시 한번 상승해 주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34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꽤 크게 올라주고 있는 것에 반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은 약보합권에서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103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강한 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총 5위로 들어왔던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현대차가 많이 좀 부진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어졌던 터라 그 틈을 틈타서 지금 5위로 올라왔는데요. 현재 46,85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자, 이를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기아 지금은 1%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0.77% 방산주 오늘도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78만 6천 원 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 주가가 거의 다 이 100만 원을 또 육박을 하죠. 대부분의 이 증권가에서 그래도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목표 주가를 올리거나 굉장히 좀 높게 측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에 반해서 그의 반응을 하면서 함께 같이 올라주고 있고요. 어느덧 80만 원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셀트리온도 1.68% 상승해 줍니다. 셀트리온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이야기들이 꽤 많은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바이오시밀러 3종을 허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에 그동안 기대감이 살짝 들어왔었죠. 이 유플라이마 변경 허가도 획득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장에서 비춰졌습니다. 현재는 16만 3,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9위로 내려앉은 기아는 8만 3,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 HD 현대중공업이 또 이 10위 안으로 들어왔었죠. 이 조선주가 또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조선주는 강합니다. 오늘 10위를 잘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34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총 3위 종목단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코스닥의 힘이 조금 더 강했죠. 알테오젠은 2.14% 추가적으로 또 상승해 가면서 알테오젠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알테오젠이 추후에 만약에 여러 가지 마일스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로열티 같은 것들을 보았게 된다면 주가가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잔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가시화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알테오젠이 기대해 볼 만한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는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내려갔었던 HL도 현재 시장에서는 강보합권 빨간불 지켜내주고 있고요. 오늘 로봇주에서도 반응들이 꽤 있더라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간 많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지난 요 며칠부터 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K 휴머노이드 로봇 군단을 꾸려서 로봇 쪽으로 조금 더 힘을 가하겠다.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지금 휴머노이드 팀을 꾸려서 열심히 지금 달려나가고 있고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에 기대감들이 좀 들어왔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2%가량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8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자, 그럼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재 그리고 리가켄바이오가 지금 가장 큰 상승률을 이 안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ADC 관련해서 굉장히 좀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죠. ABA 바이오 그리고 알테온젠과 함께 이 신약 연구개발 3대 장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좀 훈풍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리가켄 바이오는 2.87% 상승하면서 현재 11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으로 펩트론도 지난주에 상승률이 굉장히 상당했거든요. 상한가로 치솟으면서 갑자기 코스닥 시총 10위 안으로 들어왔었는데요. 오늘은 그 단계를 하나 높여서 9위 안으로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0위 있다는 파마리서치가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안에서 조금은 시세가 나오고 있는 섹터 그리고 종목들 세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반도체주 보셔야겠죠. 이 반도체 이야기가 지금 관세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 미국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을 이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 제외하면서 반도체주가 상승 출발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이번 결정은 관세 예외가 아니라 관세의 범주를 옮기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불확실
일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우리가들이 항상 또 눈여겨봐야겠죠. 다가오는 국가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자제품 공급망 전체를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라고 말했던 바가 있고요. 사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그동안 변동성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 이 말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른다 하는 신뢰감이 좀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반도체주들 나쁘지 않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좀 잘 가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안에서 유리기판주도 오늘은 오후장 내내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LG 이노텍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관련주, 대표적인 아이폰 관련주죠. 현재도 6.24% 좀 크게 오르고 있죠. 애플의 아이폰 생산 위탁 업체 이 폭스콘에게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아이폰 관련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의 작년 매출 21조 2천억 중에서 17조 8천억 원이 또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담당하는 사업에서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품 90%를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애플이라서 이 트럼프 관세에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짙어지면서 이 애플 주가가 근래 15%가량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LG 이노텍도 좀 힘든 흐름들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관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애플이 한숨 또 숨을 돌리고 애플 관련주들도 상승해주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LG 이노텍은 올해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1,430억 원 규모의 동반 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또 운영할 예정이다라는 이 같은 이야기까지 밝히면서 오늘 LG 이노텍이 오전장에서 6~7%의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솔트룩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폰 내외에도 AI 관련주들이 상당히 잘 가는데요. 이 AI 관련주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정책 부분에서 아마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솔트룩스 거의 지금 상한가까지 빠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고요. 이재명 예비 후보가 또 퓨리오사 AI를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지금 장중에 AI 관련주들이 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지금 솔트룩스 주가가 가장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재명 전 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인공지능 강국위원회에 솔트룩스가 또 지금 강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수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꺼낸 첫 번째 정책 방향이 AI다라고 합니다. 지금 AI 쪽으로 굉장히 또 주시하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의 행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 대통령 직속기구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강화해서 내실 있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에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 2위가 또 솔트룩스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주가 흐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11시 시황 알아봤고요. 이제 키워드 탑7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자 키워드 탑7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태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열어주세요. 자, 기준금리 낮춘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 이야기인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인도 중앙은행이 최근 4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였는데요. 이번에 금리를 낮추면서 인도의 기준금리는 기존 6.25%에서 6%가 됐습니다. 특히 기존의 통화정책 기조도 중립에서 완화적으로 바꿨는데요. 이는 3월 물가 상승률이 정부 목표치인 4%를 하회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이 여러 차례 바꾼 만큼 시장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날 코스피는 이제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좀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지만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제 관세 정책으로 하락하기도 했었잖아요.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이런 우려감에 기준금리를 낮춘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 리서치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에 인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인도의 대미 수출 비중이 주요 신흥국 중에서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관세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같은 경쟁 우위는 여전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중국의 수출 창구 다변화가 최근 예상되고 있죠. 이 가운데 대중 수출 모멘텀도 확대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애플, 삼성전자 등의 기업들이 베트남 대신에 인도의 생산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소식 중 하나인데요.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 중앙은행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6.7%에서 6.5%로 낮춘 것은 이제 아쉬운 요소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다만 올해 글로벌 경제 전망치인 3.3%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인도에서 유가, 채소류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띠고 있는데요. 급격한 인플레이션 기대도 접히고 있고 따라서 이런 통화 기조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 14억 명이 넘는 인구도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세계 최대 인구를 바탕으로 내수 중심 경제가 유효하다는 평가입니다. 하나증권 리서치는 인도 중심의 단기적인 변동성은 클 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긍정적이라 주요 신흥국 대비 아웃퍼폼할 거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국내 증시에서 인도 직접 투자가 어려운 만큼 ETF로 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인도 시장 알아봤습니다. 인도가 기준금리를 낮췄다 하는 이야기였고요. 지금 여러모로 글로벌적으로도 인니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 시장에서 매출이 많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좀 영향력이 꽤 크기 때문에 인니 시장에 대한 이 기대감들 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했다라는 소식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탁자 책임 강화입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네, 펀드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수탁자 책임은 기관 투자자가 투자 대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주식의 일결권 행사가 그렇습니다. 그간 국내 펀드 운용사들은 보유 주식을 단순히 투자할 뿐 일결권 행사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기관 투자자들도 법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다른 금융 계열사들과의 관계도 고려했던 만큼 일결권 행사가 어려웠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금감원이 이런 상황에 최근 자산운용사 대표이사들을 모아 수탁자 책임을 다하라고 질책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얘기한 건데요. 형식적인 일결권 행사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일결권 행사를 통해 수익 추구에 나서라고 주문했고요. 대주주 임직원 사익 추구가 아니라 계열사 등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투자자 우선의 원칙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면요, 이제 모범 사례와 미흡 사례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요. 향후 시장이 성실한 수탁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국의 이런 기조가 운용사들의 신인 의무의 실질적인 작동에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의문이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밸류업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수탁자 책임 강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 이 자산운용사 대표이사들을 대표로 상대로 수탁자 책임을 다하라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수탁자 책임 강화가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이다.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다라는 두 번째 키워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리츠에 쏠리는 눈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이것도 증시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증시가 불확실하면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죠. 배당하면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리츠인데요. 대신증권 리서치가 이날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국내 리츠의 P/NAV는 0.65배입니다. P/NAV는 리츠판 PBR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리츠의 시가총액을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로 나눈 수치입니다. 현재 리츠는 부동산 공정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덕에 평균 배당 수익률도 7.7%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신증권 리서치는 리츠 지수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라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지만 코스피에 대비해서는 선방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리츠의 주간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1.2%인데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3.6%였습니다. 연초 대비해서는 리츠가 0.6% 올라 증시에 비해서 비교적 선방하는 그림입니다. 특히 최근 당국은 ETF 재간접 리츠와 부동산 리츠 ETF의 투자도 허용했습니다. 대신 리서치는 이 조치에 따라 국내 상장 재간접 리츠인 이지스 밸류 리츠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슈가 있는 곳들도 있으니 참고하셔야겠는데요. 신한 서부 T&D 리츠는 인천 스퀘어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홈플러스가 임차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 임차 수수료를 비중을 보면 한 20%를 넘습니다. 다만 2년차 임대료인 120억 원을 선취한 것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스폰서인 서부 T&D가 홈플러스 영업 중단 시
책임 인차를 하겠다라고 말한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츠는 법인별로 회귀 기준이 조금씩 달라 배당 기준월도 조금씩 다른데요.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매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ETF를 활용한 방안도 유효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이 너무나 크게 변동성이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배당주에게 좀 눈이 가고 있습니다. 리츠 이야기 들어봤고요.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매달 또 배당도 노릴 수 있다는 점 한번 재테크적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PBR 저점 형성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알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에 좀 증시에 좀 불안실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PBR을 보고 저점 잡기가 유효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과 코스피의 PBR을 보고 나오는 얘기인데요. 하나투자증권 리서치는 이날 리포트에서 나스닥 100의 현재 PBR이 6.6배인 점에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로 미국 기업들의 올해 이익 전망치가 낮아질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하나증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나스닥 100의 EPS가 연초 대비 컨센서스를 하회했었는데요. 이후 PBR도 급락했습니다. 당시 PBR 저점이 6배 내외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현재와 10% 정도만 차이 나는 상황입니다. 하나증권은 국내 반도체 PBR의 저점이 1배 내외인 것에도 주목했는데요. 빅테크 비중이 높은 나스닥 100 지수의 저점이 확인되면 국내 반도체 PBR 1배도 지켜질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중심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를 추천했습니다. 지난주 2300선 밑으로 떨어졌던 코스피가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날도 1% 내외에 상승하며 2400선 중반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다만 나스닥 100 적점 확인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한 접근이 중요해 보입니다. 우선 2020년 3월을 보면 코로나19 확산이 됐던 시기죠. 당시 나스닥 100 PBR이 급락했었던 시기를 보면 당시 수치가 5배까지도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1분기 실적 발표 기간 미국 기업들의 가이던스에 주목해야 된다는 분석입니다. 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대부분의 PBR 저점이 1배 내외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스닥 100 지수의 저점이 확인이 되면은 이 반도체 중심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를 추천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한미 반도체 밸류업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지난해 증시를 뜨겁게 달궜던 종목인 한미 반도체가 밸류업 계획을 지난주 금요일 공시했습니다. 특이하게 다른 기업들과 달리 매출액을 목표치로 제시했는데요. 올해 매출액을 지난해의 2배가 넘는 1조 2천억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또 내년 매출 목표도 2조 원으로 잡았는데요. 미국 법인 설립을 통해서 북미 AI 반도체 시장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미 반도체 영업이익률을 보면 매출 목표치를 밸류업 공시에서 제시한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한미 반도체의 영업이익률은 대체로 25% 내외였습니다. 다만 2022년 이후 30%를 넘었는데요. 지난해에는 45.7%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급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6%나 상승했는데요. 같은 기간 매출액 증가폭인 10%에 비해 높습니다. 영업이익률만 유지된다면 한미 반도체 밸류에이션 증가도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주주환원과 관련해 비과세 배당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요. 최근 자본잉여금을 가볍게 배당하는 곳들이 많죠. 투자금을 회수하는 개념으로 봐서 세법상 15.4%의 배당 소득세도 부여되지 않는데 이러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법인 주주 입장에서도 법인세 과세 이연 효과가 생기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 밖에도 자사주 매입 후 소각 계획도 밝혔는데요. 기보유한 자사주 1,300억 원 정도를 5월 소각 예정이고요. 향후에도 높은 주주환원율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미 반도체의 최근 6년간 주주환원율은 66% 수준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 한미 반도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밸류업 계획을 지난주 금요일에 공시를 했는데 특이하게도 매출액을 목표치로 제시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어떤 OLED 속도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지난주 중국 광저우 소재 대형 LCD 패널 및 모듈 공장 매각 대금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매각을 결정했을 때보다 예정 가액이 2천억 원 정도 늘었는데요. 총 매각 대금은 2조 2천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이는 중국 위안화의 환율이 상승한 덕분인데요.
대규모 현금이 들어온 만큼 그 활용 방안에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차입 부담 해소에 우선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LG 디스플레이의 금융 부채 구성을 보면 단기 차입금이 1조 원에 달하고요. 유동성 부채가 약 6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OLED 디스플레이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 투자에 나설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OLED 중심의 사업 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매각 대금 결정과 광저우 공장 이전 등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LG 디스플레이는 대형 LCD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됩니다. 향후 매각 대금으로 확보한 현금 사용에 따른 시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선 상대적으로 낮아진 주가에 주목해야 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는 지난주 낸 보고서에서 3월 초 주가 대비 하락폭이 두드러진 디스플레이 종목에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전방 수요 부진에 대한 펀더멘털 우려가 반영되고 있지만 국내 디스플레이 패널의 마켓시어 확대가 기대된다고 분석했고요. 낮아진 주가로 인한 저가 매수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3월 초에 좀 많이 하락했었던 디스플레이 종목들인데요. 이번 키워드 이야기와 더불어서 한번 저점 매수의 기회로도 삼아보시라라고 하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요. 조선주 이야기네요. 탄소세 수혜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까지 IMO 국제해사기구의 회의 결과로 GHG 감축 중기 조치인 탄소세가 결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선주선사에 실질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규제가 오는 2027년 3월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7년부터 운항 데이터를 측정해 선박이 배출한 온실가스 양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선박은 28년도 6월까지 GFI 등록소에 보고하여 기준치 초과 정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습니다. 이 등급에 따라 선박이 금전적인 거래에 대해 규제가 적용되는 형태입니다. 아직 적용 시점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친환경 교체 발주 수요는 더 빨리 올 거라는 증권가 분석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SK증권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수주 잔고 레벨이 3.8년 수준입니다. 지금 신조 발주를 시작해야 최소 3년 후에 선박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 대규모 신조 발주와 친환경 비중이 낮은 선박에는 매출 타격이 있을 거라고 평가했고요. 반대로 친환경 선박 위주의 국내 조선사들은 수혜를 받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존 25년에서 30년 주기에 노후선대 교체 사이클이 더 앞당겨질 거라고 보고 조선은 비주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네, 조선주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이 탄소세가 높게 책정이 된다면 우리 조선주에게 좀 수혜가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지난주에도 들어왔었는데요. 이 같은 탄소세가 또 책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또 조선주들에게 좋은 이야기가 좀 들어왔는데요. 한번 조선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태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했습니다. 오전장 정리하고 오후장 대응 전략 짜보는 머니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딜사이트S 강호진 마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장에 이어 오늘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AI 테마주들이 오늘 시장을 좀 견인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제한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메이저들, 즉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 모두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모두 좀 빨간불을 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주말 동안 이 미증시가 오른 것도 있지만 또 반도체 혹은 이 전자기기와 관련된 관세가 지금 면제냐 아니냐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노이즈들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새벽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 이 관세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다. 이번 주 내로 좀 발표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노이즈는 좀 남아있기는 하나 그 충격이 그러니까 예전과 같이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던 게 이제는 관세와 관련돼서는 웬만해선 다 충격을 좀 받아왔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좀 봤을 때도 우리가 이미 이 관세로 인한 충격으로 어디까지 갈지 이 하반 경직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수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이전에 관세로 인해서 2,300포인트를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유예가 되게 되면서 바로 반등이 좀 나타났죠. 그래서 갭을 만들어줬는데 사실상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2,300선까지 내려가기보다는 이전에 이제 갭이 좀 발생해 있는 가격대, 이게 2,380포인트 정도까지만 열어두고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좀 유연하게 좀 대처할 만한 그런 시장까지는 왔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연일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21선까지도 좀 돌파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만 봤을 때도 예전처럼 투심이 완전하게 좀 위축이 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삼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즉, 지금 이 관세와 관련돼서 단기적인 노이즈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조정은 이제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계속해서 조정이 나올 때 모아간다라면은 충분히 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이 대선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죠. 선거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들과 관련돼서 계속 활발하게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AI 관련주들, 사실 지난주부터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정치 테마주로 좀 분류가 되게 되면서 좀 탄력을 받았는데 오늘 또 추가적인 이슈가 좀 발생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AI 관련주들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 즉,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시기를 좀 틈타서 정치 테마주들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건드려 준다라면은 충분히 큰 수익도 거둘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참고해 주시고 그래도 좀 한시름 놓지 않았나. 이제는 좀 관세에 대해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지금 환율을 보시게 되면은 1,480원대까지 뛰어 올랐다가 지금은 1,430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환율도 서서히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하반 경직성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정리해 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오늘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 구체적인 발언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따른 관망세인지 삼성전자는 좀 버텨주지만 SK 하이닉스와 함께 한미반도체 등 여러 반도체 종목들 좀 밀리고 있습니다. 오후장의 반도체 매매 쪽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오후장에 바로 진입을 하기보다는 그냥 오늘 밤에 이제 어떤 이슈가 좀 발생을 하는지 체크하고 들어가도 늦지는 않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한 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뭐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기보다는 지금 뭐 기업별로 좀 다를 수가 있다. 혹은 세부 항목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전처럼 굉장히 좀 강한 스탠스를 좀 보여주기보다는 조금 더 유연해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만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다만 굳이 노이즈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미리 베팅을 하기보다는 확인한 뒤에 가도 늦지 않겠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하시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뭐 반도체주들에 대해서도 이전부터 이 관세에 대해서 크게 압박을 받았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전에 AI 열풍으로 인해서 많이 올랐다가 좀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 혹은 면세가 된다라고 해도 엄청나게 좀 폭발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주 그냥 단순히 이제 면제가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오히려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혹은 정말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잘 선별할 필요가 있다. 즉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 들어온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새로운 관세 관련해서 다음 주로 발표를 미루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점 함께 오후장 대응 전략 짜실 때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의 탑픽주 하나씩 오픈해 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 코난 테크놀로지 가져와 주셨습니다. 정말 시세가 강하거든요. 오늘까지도 빨간불이 아주 탄탄하게 지켜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던 게 이 AI 관련주들, 즉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이제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클라우드웍스가 연일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고, 좀 후발주자로서 솔트룩스나 뭐 이스트소프트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이 AI에 대한 투자 이슈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또 AI 기업을 좀 방문한다 이런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지금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뭐 텍스트나 비디오 기반의 이 AI 소프트웨어를 좀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지금 같이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보더라도 이 이재명 전 대표를 통해서 나온 이슈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기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10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슈부터 시작해서 뭐 강국으로 만들겠다 혹은 GPU 5만 개 이상을 확보를 하겠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AI 관련주들을 지금은 이 정치 테마주로 분류를 해두고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이 공약 자체가 첫 공약이거든요. 대선을 앞두고 첫 공약이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좀 강하게 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순환매 지속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런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강한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일반 모드와 추론 모드가 통합이 된 이 코난 LLM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후발주자로서 두 자릿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클라우드웍스부터 시작해서 솔트룩스, 이스트소프트 전부 다 지금 20%가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가면 갈수록 좀 부담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은 좀 비교적 덜 오른 기업들로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이 28,000원대를 올려주게 되면서 종가상 고가까지 올려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즉 이제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돌파 매매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항상 제가 거래량을 좀 강조를 하는데, 이전에도 상승 구간에서 거래량이 실리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는 구간에는 거래량이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기준봉이 형성이 됐는데 이때 대규모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 구간에는 또다시 줄어드는 모습. 그 이후로 거래량과 함께 이 상승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 즉 지금은 매수에 조금 더 거래량이 강하게 실렸으니 지금은 이렇게 물량이 빠져나갔다라기보다는 재매집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치 테마주로서 다시금 좀 탄력을 받아주는 모습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다음 매물대 구간인 35,000원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더라도 35,000원 상단 혹은 4만 원 이하에 쌓여있는 매물대가 가장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이 한번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하단으로 봤을 때는 24,000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24,000원이라고 하면은 이전 기준봉에 달하는 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이탈하게 되면 단기 이평선도 이탈하게 되면서 추세가 좀 깨질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24,000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 받아봤습니다. 35,000원까지 목표가 잡아주신 상황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탑픽주 나우 아이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관련주인데 장이 흔들려도 꾸준히 탄탄한 우상향 기조를 그려가고 있거든요. 나우 아이비도 한번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테마주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나우 아이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치 테마주로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 창투사들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런 투자와 관련된 이슈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 모험 자본에 대한 부분, 뭐 25%를 의무적으로 뭐 투자를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펀드를 좀 구성한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창투사들이 미리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또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돼서 오늘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늘 이제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전부터 퓨리오사 AI 관련주라고 좀 꼽혔었던 뭐 DSC 인베스트먼트라든지 이런 창투사 기업들이 뭐 TS 인베스트먼트도 그렇고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상한가로 닫았기 때문에 그리고 갭상승까지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후발주자 종목들로 수급이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우 아이비 같은 경우에도 사모펀드나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투자를 하는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치 순환을 좀 보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요 포트폴리오에 퓨리오사 AI가 편입이 됐었던 이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퓨리오사 AI로 같이 움직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나우 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 정책도 좀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자사주 소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오늘 말씀드린 이슈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고점을 좀 돌파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을 좀 돌파를 했는데 지금 상방으로도 지금 열어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 이 추세선 상단으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좀 유효한 자리다. 그래서 하단 1,400원 구간만 벗어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전에 종가상 고가 정도가 이제 한 1,7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700원으로 잡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자면은 단기 추세가 좀 꺾이는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1,17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단으로는 1,700원, 하단으로는 1,170원. 아무래도 지금 테마주다 보니까 위아래 좀 변동성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만 좀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우 아이비까지 정책 테마주로 받아봤습니다. 가격 전략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남아있는 탑픽주 마찬가지 ETF 지난 금요일에도 한번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가져와 주셨습니다. 요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확실히 강한 장세를 그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 위치 어떨까요? 네, 지금 코스닥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지수를 좀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이미 지금 21선을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봤을 때도 추세가 조금씩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 굉장히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코스닥에는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많이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폭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클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제한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환율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시장과도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기관이 매도를 해도 시장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만 봤을 때도 이미 시장은 좀 저가에 대한 이런 신뢰도가 좀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은 그러니까 투매는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저가 매수 기회로서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 번에 비중을 다 태우시기보다는 지금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주도 섹터가 어디가 될지, 주도 테마가 어디가 될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지수 추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거나 지수가 상승하면 나는 같이 수익을 보기 때문에 소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꼭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월봉을 말씀드리다가 이제 시간이 좀 부족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지금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한 지금 바닥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0년 동안의 저점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뭐 종가 상황 혹은 이 꼬리로 한번 보더라도 이 6,000원 구간을 이탈한 적이 딱 2번 있거든요. 그게 이제 코로나 발생 시기 그리고 이전에 이 무역 분쟁으로 해서 계속적인 하락을 보이다가 그때 처음으로 이제 꼬리를 달았거든요. 근데 딱 보시더라도 한 달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꼬리를 달면서 올라왔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살짝 6,000원을 이탈했다가 지금 말아 올리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가격적으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평선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7,500원으로 1차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저점 5,600원으로 잡기는 했는데 사실상 이탈하면 제 생각에는 더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월봉상으로도 바닥 구간을 지나고 있다. 가격적인 메리트 꼽아주셨고요.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종목보다는 지수 추종을 원하시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해보는 전략으로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S 강호진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머니마스터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스피가 방금 전 머니체크 시작하기 전보다는 지수가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아쉬운 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도 우중충한데 오늘 또 블랙데이라고 하니까요. 짜장면 맛있게 드시면서 좀 우중충한 날씨로 깎인 기분들 좀 달달하게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까지 함께 보장해드리진 않는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여기서 물러났다가 1시 2부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